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위 근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려면 이 운동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세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수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어때요? 지배 세력의 그런 압제로부터의 어때요?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민족이지만은 왕족이라든지 이런 귀족들, 양반들이 소수가 다수의 민중을 어때요? 억압하고 있는 그런 봉건 지배 질서로부터 민중이 이제 자기 해방을 하는 과정, 이런 이제 민중 해방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다가, 그러는 이제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민족 해방의 독립운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우리 근대 독립운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더 눈이 먼저 띄었느냐? 그것은 지배질서로부터의 독립의 부분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소수의 양반들이 다수의 민중들을 양민이라든지 또는 상놈이라든지 이런 미명하에 억압과 착취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17세기 이제 이 후반으로 오면서 흔들리기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소위 19세기 초엽인 1800년대 초에 이제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역적 차별로부터 저항하는 이런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그 고통에서 저항을 하는 소위 3도 민중봉기, 이런 것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민중이 이제 이 자기 권리, 주권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노비문서의 소각, 소위 노비제도의 폐지, 과부 제거 허용, 이제 승려들도 억압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탄압, 폐지, 이런 이제 그 억압받고 있던 계층들이 저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폭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뭐다? 동학 농민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해방이 이 동학혁명에 이르러서 결국은 국내의 그 소위 지배 세력과 소위 외세라고 하는 것이 손을 잡고 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이제 해방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지배 세력들은 몰락을 하고 오히려 외세가 어때요? 이 주지배 세력이 되니까 이 민족해방과 민중해방 중에 민족해방이 다시 어때요? 주 과제로 올라와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이 주로
이 외세 저항만 자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봉건 지배 질서로부터 이제 민중이 저항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이런 국내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 그 나라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산업화에 먼저 도달한 서구 열강들이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서구 동점의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죠. 이것이 이제 조선조 완렵에 우리나라까지 가까이 와서 이제 소위 개항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실학의 영향을 받은 좀 껴있는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에도 가보고 이제 일본도 가보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뭔가 내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개화파라고 할 수 있죠. 이 개화파들은 이제 신분적으로는 지배질서에 속하고, 그러나 지배질서 안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좀 수구적인 지배질서에 좀 대항을 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하게 되고, 이들 교합파들이 이제 인식이 깨이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창한 것이 뭐예요? 이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문도 만들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문이나 독립신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청나라로부터 우리의 빼앗긴 삼전도의 권력에 의해서 빼앗긴 자주권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파들을 중심으로 해서의 독립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청으로부터의 독립에 가장 적극적인 후원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대요. 일본과의 손을 잡고 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일본은 그런 연원으로 해서 소위 친일로 바뀐 이제 이런 또 우를 범하게 되고, 이들 교파가 친일이 되니까 가장 수구적인 주장을 했던 이제 최익현 같은 사람은 거꾸로 뭐가 됐다? 이제 독립운동에 이 선봉적이 되는 이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내부적인 이 봉건 질서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과 외세의 이런 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자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순 아닌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원군이나 이제 예를 들면 최익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봉건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때요? 자, 오히려 외세 침략을 막고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교합파들은 국내 봉건 질서로부터의 해방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세를 끌어와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위로부터의 개혁은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위로부터의 개혁의 희망이 없어지자 민중들이 이제 스스로 투쟁을 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이 동학혁명의 결국은 지배 세력은 외세와 손을 잡고 어때요? 이 민중을 억압했기 때문에 동학혁명이 초기에는 반봉건이 봉건제의 철폐를 주장한 게 원래 이슈였는데, 이제 후반기에 가면 어때요? 자, 반외세, 그러니까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에 흘러가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운동의 개성은 이제 반봉건, 반회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된다. 근데 이제 이 반회세가 이제 소위 을사조약 이후로 또는 그 전에 이제 민비시의 이후로 이 반회세가 주요한 이슈가 되니까 이 국내 안에 이 봉건적 모순에 대해서는 또 눈 감게 되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대사를 볼 때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그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청나라가 지자 그 일본과 청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뭐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압니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1번이 뭔지 알아요? 조선의 독립입니다. 조선의 독립. 그러니까 이 조약만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조선은 독립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청나라가 일본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조선의 독립국을 그 일본 조약에 넣었을까? 청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걸 일단 청나라로부터 뭐 해야? 빼내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은 일본이 너무 주도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본한테 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청나라는 안 되니까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러시아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아간파차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계기가 되가 이제 한국의 조선의 이제 대한의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니까 일본은 영일동맹,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대 세력이 요즘 미국 같은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은 이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었고,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을 이제 믿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가 패퇴함으로 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어때? 일본이 전일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다. 그것도 국제사회의 인정하에, 영국의 인정하에, 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뭐다? 미국의 인정하에. 그 미국의 인정이란 게 뭐예요? 가스라 테프트 협약 아닙니까? 밀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 전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미국이 양해하고, 미국은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필리핀을 뺐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양해를 하는 이런 이제 비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소위 을사조약을 맺어서 조선의 이 소위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삼전도의 굴욕으로 인해서 종주권이 천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찾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뺏겨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정이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서 호소를 했죠. 헤이그에 가서도 호소를 하고 해봐야 이미 국제사회가 어때요? 다 일본과 국제사회를 하는 그 소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것이 다 일본하고 어때요? 동맹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호소는 국제사회에 수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해서 1910년에 결국은 이제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병은 이제 이 민비시해가 일어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위험과 적개심이 일어나서 1차 의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이제 이 군인 해산이 일어나자 이제 2차 의병이 일어나서 이제 이게 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나라가 공식적으로 빼앗긴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니까 의병이다 볼 수 있고 1910년 이후에는 이게 이름이 뭐로 바뀐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제 국내에서 이러한 저항들이 결국은 일본의 그런 강력한 압제에 이게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대부분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국경에 가까운 접촉 면적이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중국 아닙니까? 그죠? 당시에. 그러니까 만주로 이제 대부분 많이 이주를 해 가죠. 근데 이미 1800년 그 중반 이후부터 조선에서 많은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압록강 도망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뺏기자 이제 탈출한 사람들은 평안도 사람들은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서간도 지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을 사이에 두고 동북쪽으로 도망을 건너서 그 밀림 지역을 개척한 것이 북간도고, 그 다음에 백두산 서남쪽으로 압록강 상류 지역을 건너서 개척한 것이 우리가 부르기를 서간도라고 부른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우리 이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돼서 이제 3대 근거지 가운데 2개가 중국에 있었다. 그럼 접촉 면적이 이 만주보다는 좀 좁지만 어때요? 연해주 쪽으로 러시아하고 또 도망강 하류에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한경도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 어때요? 지금의 연해주 쪽으로 건너가서 많은 부분을 개척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붙어 있는 지역에 이미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건너가서 사람이 살았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주민들의 기반에 가서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그 지지 기반으로 이제 국외에서 국내 진공작전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기획한 것이 소위 해외 독립운동. 특히 이제 이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다 이제 무장운동의 근거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의 3대 운동의 근거지죠. 근데 초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자기 살려고 넘어간 거고, 이제 뒤에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넘어왔는데 주민들이 금방 설득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넘어와서 뭐부터 했을까? 학교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몽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독립의식을 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독립군을 이제 만들고 이런 과정에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주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런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1919년도에마다 이제 국내에서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전부 각성을 하게 되죠. 독립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연해주 쪽에서 먼저 임시정부가 먼저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해주에 있던 이제 임시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한성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상해 가서 어때요?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상해 임정으로 어때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왜 거기 임시정부가 상해에 들었었을까?
거기는 교민 기반이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은 일본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이제 서구 열강들의 조차 지역이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이 임시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게 뭔가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임정이 들어설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뿌리,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없고,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연해주처럼 이런 지지 기반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일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지역이고, 거기 또 뭐 독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보가 아주 국제사회의 정보도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임정의 하나의 출발지가 될 수 있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 재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아있지 정식 역사로는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